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제1장 우주의 출발. 양성자가 얼마나 작고 공간적으로 하찮은 것인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양성자는 그저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다. 양성자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작은 원자의 작은 일부분이다. 양성자는 알파벳 I의 점에 해당하는 공간에 5천억 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다. 1. 5천억이면 5만 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한 것보다도 더 큰 숫자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표현하더라도 양성자는 지나칠 정도로 작은 셈이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그런 양성자를 10억분의 1 정도의 부피로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 원래의 양성자는 거대한 덩어리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작고 작은 공간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략 30g 정도의 물질을 채워넣는다고 상상해보자. 훌륭하다. 이제 우주를 만들 준비가 된 셈이다. 우리는 물론 팽창될 우주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만약 그 대신에 더 오래된 표준 대폭발 빅뱅 이론에 따른 우주를 만들고 싶다면 몇 가지 준비가 더 필요하다. 빅뱅 1920년대 알렉산더 프리드먼과 조르주 르메트르가 제안했고 1940년대 조지 가모브에 의해서 정립된 우주의 생선 이론. 사실은 우주가 시작된 후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티끌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모은 후에 그것들을 너무나도 작아서 그 크기를 말할 수도 없는 작은 공간에 모두 집어넣어야만 한다. 그런 상태를 특이점, singularity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정말 큰 폭발을 일으킬 준비를 갖춘 셈이다. 그런 후에 안전한 곳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이점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몸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비어있던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공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 특이점을 어둠에 잠긴 끝없는 허공 속에서 잉태한 점으로 나타내고 싶겠지만 그런 표현은 틀린 것이다.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어둠도 없다. 특이점 이외에는 주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이점은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존재할 것도 없다. 그런 특이점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가를 물어볼 수도 없다. 좋은 생각이 돌연 떠오르듯이 갑자기 존재하게 됐는지 아니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그곳에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이점이 출현할 수 있는 과거도 없다. 즉 우리의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에서부터 시작됐다. 특이점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짧고 광대한 영광의 순간에 단 한 번의 찬란한 진동에 의해서 상상을 넘어서는 거룩한 크기로 팽창한다. 격동한 최초의 1초 동안의 물리학을 지배하는 중력과 다른 모든 힘들이 생겨난다. 우주론 학자들은 평생을 바쳐서 그 최초의 1초를 더욱 자세한 조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싶어한다.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우주의 지름은 수천 초 킬로미터에 이르게 되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로 팽창을 계속한다. 이제는 우주가 수백억 도에 이를 정도로 뜨거워서 원자핵 반응을 통해서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주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중 하나의 정도의 리튬이 생겨난다. 최초의 3분 동안의 우주에 존재하게 될 모든 물질의 98%가 생성된다. 이제 정말 우리의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주는 가장 신비스럽고 훌륭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아름답기도 한 곳이다. 그런 모든 일들이 샌드위치를 만들 정도의 짧은 시간에 완성됐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우주론학자들은 그것이 100억 년 전인가 200억 년 전인가 아니면 그 중간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이제는 대략 137억 년 정도의 숫자로 합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살펴보듯이 이런 숫자를 알아내는 일은 엄청나게 어렵다. 실제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 어느 순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과학자들에게 t는 0이라고 알려진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의 길이 시작됐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도 사실은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다고 잘못 생각한 것도 많다. 대폭발의 개념조차도 아주 최근에 알아낸 것이다. 대폭발의 개념은 1920년대에 벨기에의 성직자이면서 학자였던 조르주 르메트르가 별다른 근거 없이 제안했을 때부터 떠돌던 것이지만 우주론에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의 두 젊은 전파 전문학자들의 비상하면서도 우연한 발견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로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었다. 1965년 뉴저지주의 홈델에 있는 벨 연구소 소유의 대형 통신 안테나를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던 그들은 끊임없이 들려오는 잡음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 난방용 스팀 파이프에서 나는 것과 같은 고른 잡음 때문에 다른 실험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잡음은 끊임없이 들려왔고 일정한 곳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다. 하늘의 어느 쪽에서나 똑같이 들렸고 밤과 낮, 계절에도 상관이 없었다. 1년 동안 두 젊은 천문학자들은 그 잡음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모든 전기 회로를 점검했다. 측정 기구들을 새로 만들면서 회로와 구부러진 전기줄과 먼지 묻은 플러그까지 모두 점검했다. 접시 안테나에 올라가서 이음새와 나사못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보기도 했다. 빗자루를 들고 올라가서 훗날 논문에서 흰색의 유전물질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상식적으로는 새똥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조심스럽게 쓸어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당시 두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겨우 50km 떨어진 프리스턴 대학에서는 로버트 디키의 연구진이 거꾸로 두 사람이 없애려고 열심히 애쓰던 바로 그 잡음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프리스턴의 과학자들은 러시아 태생의 천체 물리학자 조지 가모브가 1940년대에 제안했던 주장을 확인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가모브는 우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폭발에서 남겨진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될 때 방출됐던 빛으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시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온도 2.74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관측된다. 가모브는 계산을 통해서 그런 빛이 광활한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마이크로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 후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런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홈델에 있던 벨 안테나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불행히도 펜지어스와 윌슨은 물론이고 프리스턴의 과학자들 중에는 기모브의 바로 그 논문을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펜지어스와 윌슨을 괴롭히던 잡음은 물론 가모브가 예측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두 사람은 대략 150조 킬로미터의 10억 배나 떨어진 곳에 있는 우주의 경계이거나 또는 그 경계에 보이는 부분을 발견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 즉 최초의 광자를 본 셈이었다. 물론 가모브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빛은 오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마이크로파로 바뀌어 있었다.
앨런 구조는 초팽창 우주론에서 이 발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비유를 제시했다. 만약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100층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것에 비유한다면, 즉 100층은 현재를 나타내고 건물의 바닥은 대폭발이 일어난 시점을 나타낸다. 윌슨과 펜지어스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본 운하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은 대략 60층 정도의 높이에 있고 수십억 개의 태양과 같은 항성, 별과 갓 성간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 가장 멀리 떨어진 중성은 20층 정도에 있는 셈이다. 중심의 작은 영역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100억 광년 이상의 거리에서도 관측되는 항성체. 그런데 펜지어스와 윌슨의 발견은 우리가 길바닥에서 1cm 정도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 셈이었다. 중성. 그런 잡음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던 윌슨과 펜지어스는 어느 날 브리스턴의 디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설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물어봤다. 디키는 즉시 두 젊은이가 무엇을 발견했는가를 알아차렸다. 여보게들, 모든 게 끝나버렸다네. 전화를 마친 디키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한탄을 했다. 곧바로 천체물리학 저널에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자신들이 경험한 잡음을 설명한 펜지어스와 윌슨의 논문과 그 정체를 규명한 디키 연구진의 논문이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우주 배경 복사를 찾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것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프리스턴의 과학자들은 동정을 받았을 뿐이다. 우주의 외로운 가슴들의 데니스 오버바이에 따르면 펜지어스와 윌슨은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읽고 나서야 자신들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한다. 한편 우리도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생기는 잡음을 언제나 경험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이 없는 채널에서 보이는 무질서하게 물결치는 무늬 중에서 약 1% 정도는 오래전에 일어났던 대폭발의 잔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다음에 그런 화면을 보면 우주의 탄생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말았다. 모두가 대폭발, 빅뱅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폭발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책도 있다. 대폭발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발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팽창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설명은 어쩌면 그런 특이점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우주가 수축되어서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우주는 산소 공급기의 고무주머니처럼 팽창하고 수축되는 순환 과정을 영원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폭발이 가짜 진공, 스칼라장 또는 진공 에너지라고 부르는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도 있다. 모두가 아무것도 없는 얼음의 세계에서 불완전성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무엇을 뜻하는 말들이다. 없음에서 있음이 생겨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때는 없음의 세계였던 곳에서 오늘날의 우주가 생겨난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장부유 우리의 우주는 수많은 다른 차원의 우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고 대폭발은 어느 곳에서나 늘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일일 수도 있다. 어쩌면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너무나도 낯선 전혀 다른 형태였을 수도 있고
대폭발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우주로부터 우리가 대강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의 우주로 전환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의문은 종교적인 문제와 매우 비슷하다. 2001년 뉴욕타임즈에 소개됐던 스탠퍼드 대학의 우주론학자 안드레이 린데박스의 말이었다. 대폭발 이론은 폭발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폭발이 일어난 후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대한 것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엄청난 양의 계산과 입자 가속기에서 생기는 일을 관찰해서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10의 -43승초까지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우주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작아서 현미경이 있어야만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 처음 보는 이상한 숫자에 겁을 낼 필요는 없고 가끔씩 그런 숫자에 친숙해져서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엄청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0의 -43승초는 0.043개 1초, 즉 1조의 1000만분의 1분의 1이다. 11. 과학적 표기법. 과학자들은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쓰기도 불편하고 읽기도 어려운 큰 숫자를 줄여서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100억은 10의 10승으로 나타내고 650만은 65 곱하기 10의 6승으로 나타낸다. 이런 표기법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2승이 되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의 3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고안됐다. 작게 표시한 위첨자는 앞에 숫자가 곱해지는 횟수를 나타낸다. 위첨자가 음수인 경우는 소수점 아래 표시되는 0의 숫자를 나타낸다. 즉 10의 -4승은 0.0001이다. 이런 원칙을 활용하지만 사람들이 1.4 곱하기 10의 9 세제곱 킬로미터를 보고 즉시 14억 세제곱 킬로미터라고 이해하는 것을 보면 놀랍다.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 책에서 그런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다. 독자들도 그런 수학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주적 규모의 이야기 이외에도 그런 표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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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 우주의 초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스탠퍼드 대학의 젊은 입자 물리학자였다가 지금은 MIT에 있는 앨런 구스가 1979년에 처음 제시했던 초팽창 이론 덕분이다. 당시 32세였던 그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별다른 연구 업적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구스가 우연히 다름 아닌 로버트 디키의 대폭발 이론에 대한 강연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원히 그런 훌륭한 이론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디키의 강연에 감명을 받은 구스는 우주론 중에서도 특히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됐다. 13. 그 결과 우주가 창조된 바로 직후에 갑자기 굉장한 팽창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팽창 이론이었다. 우주는 탄생 직후 10의 -34승초마다 그 크기가 2배로 늘어나면서 정신없이 팽창하기 시작했다. 14. 그런 팽창은 1초에 100만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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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해당하는 10의 -3승초 이내에 끝나버렸지만 그 결과로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였던 우주가 무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억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천조, 경, 십경, 백경, 천경,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크기로 커졌다. 팽창 이론에서는 우리 우주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해준 물결과 소용돌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해준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물질의 덩어리가 별도 생기지 못했을 것이고 우주에는 그저 떠돌아다니는 가스와 영원한 어둠만이 존재했을 것이다. 구스의 이론에 따르면 1초에 1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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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분의 1에 10의 마이너스 3승초에 만의 중력이 출현했다. 그 직후에 전자기력과 함께 원자 핵에 작용하는 강한 힘과 약한 힘이 등장하면서 지금의 물리학이 시작됐다. 그리고 다시 짧은 순간이 지난 후에 수많은 소립자들이 생겨났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갑자기 수많은 광자와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자를 비롯한 온갖 것들이 생겨났다. 대폭발 이론에 의하면 그런 입자들이 각각 10의 79승에서 10의 89승계 정도씩 생겨났다고 한다. 물론 그런 숫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저 우리의 우주가 단 한순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알면 충분하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그 우주는 지름이 수천억 광년에서 무한 사이에 어떤 값이 될 정도로 광대하고 별과 은하와 다른 복잡한 개들이 만들어질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었다. 16. 우리의 관점에서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우주가 아주 조금만 다르게 생성되었더라면, 만약 중력이 아주 조금 더 강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약했거나 팽창이 조금 더 느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났더라면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을 구성할 안정할 원소들이 절대 만들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중력이 조금만 강했더라면 우주의 크기와 밀도와 성분이 달라졌어. 우주 전체가 잘못 세운 텐트처럼 다시 쭈그러들어 버렸을 것이다. 만약 중력이 조금만 약했더라면 아무것도 뭉쳐지지 못했을 것이다. 우주는 영원히 무미 건조하게 흩어진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됐을 것이다. 그런 우연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도 엄청난 영겁의 시간 동안에 걸쳐서 몇 주에 해당하는 수많은 대폭발이 일어났고, 우리가 바로 이 우주에 사는 이유는 이 우주가 바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컬럼비아 대학의 에드워드 P. 트라이온에 따르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의 우주가 가끔씩 만들어지는 우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구스는 트라이온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우주가 탄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우주가 실패해버렸는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17. 영국의 왕립 천문대장 마틴 리스는 어쩌면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각각의 우주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과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물질이 구성되어 있을 뿐이라고 믿는다. 그는 아주 큰 규모의 옷가게를 예로 들면서 다양한 종류의 옷이 진열된 옷가게에서는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숫자들의 조합에 의해서 지배되는 다양한 우주가 있다면 생명이 존재하기에 적당한 특별한 숫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주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가 바로 그런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18. 리스는 6개의 숫자가 우리 우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숫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만 달라지면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을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우주가 지금과 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정밀하면서도 비교적 잘 정해진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될 때는 질량의 0.007%가 에너지로 바뀌어야만 한다.
만약 그 값이 0.007%에서 0.006%로 조금만 바뀌면 그런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주에는 수소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 값이 0.008%로 조금만 커지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수소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적절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만약 중력이 조금 더 컸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되어 결국은 또 다른 특이점으로 변해버릴 것이고 어쩌면 그 후에 다시 모든 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중력이 너무 약했다면 우리의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려서 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런 우주는 공간은 넉넉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죽은 상태일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으로 우리의 중력이 우주론 학자들의 용어로 인계밀도를 유지하기에 적절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태가 무한히 계속되기에 적당한 규모가 유지될 것이다. 우주론 학자들이 기분 좋을 때는 그런 상태를 모든 것이 적당하다는 뜻에서 골디락스 효과라고 부른다. 여기서 소개한 세 가지 가능한 우주를 각각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라고 부른다. 골디락스는 영국의 동화 골디락스의 세 마리의 곰에서 유래된 이름. 이제 모든 독자들이 떠올렸을 의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우주의 끝으로 가서 겉은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머리가 우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좀 실망스럽겠지만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절대 우주의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주의 끝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은 아니다. 직선을 따라 무한히 오래 가더라도 절대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다. 오히려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때는 정말 완전히 지쳐서 포기해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우주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맞도록 휘어져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우리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커다란 비눗방울 속에 떠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공간은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도록 휘어져 있다. 공간이 팽창한다는 말도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가 말했듯이 태양계와 은하가 팽창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도 아니다. 은하들이 서로 멀어져 가고 있는 중일 뿐이다. 모든 것이 직관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생물학자 J.B.S. 홀데인이 남긴 말이 잘 알려져 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이상하다. 휘어진 공간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표면이 평평한 우주에 살고 있어서 둥근 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지구로 데려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그 사람은 지구 표면에서 아무리 멀리 걸어가더라도 지구의 끝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처음 떠났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면 무척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차원이 더 높을 뿐이지 평평한 세상에 살던 사람과 똑같은 혼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우주의 끝을 찾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주의 중심에 섰어.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이곳이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저 우리는 언제나 우주의 중심에 있을 뿐이다. 실제로는 그런 사실을 확신할 수는 없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 그죠. 과학자들은 우리가 실제로 우주의 중심에 있을 순 없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 위치에 상관없이 똑같을 것이라고 가정할 뿐이다. 아직도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우주가 탄생한 이후로 수십억 년 동안 빛이 진행한 거리만큼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우주는 그 지름이 100만 킬로미터의 100만 배의 100만 배의 100만 배 10의 24cm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론에 의하면 흔히 메타 우주라고 부르는 진짜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 리스에 따르면 볼 수도 없는 메타 우주의 끝까지의 거리를 광년으로 표시하려면
0을 10개나 100개나 아니라 100만 개 정도 붙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주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대폭발 이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의문을 가졌던 문제가 있었다. 즉, 대폭발 이론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98%가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물질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헬륨, 수소, 리튬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일 뿐이다. 탄생 직후에 터져나온 기체 덩어리에서는 우리 존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탄소, 질소, 산소와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폭발이 일어날 때와 같은 정도의 열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발은 한 번뿐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런 의문을 해결한 사람은 흥미롭게도 끝내 대폭발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은 그런 주장을 비웃기 위해서 대폭발, 빅뱅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던 우주론 학자였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전에 정확하게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정확하게 어디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